김병장, 저 여자 뭐냐? 당장 돌려보내! 오영섭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잘 지낸다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거절당한 사복 차림의 그녀는 연병장을 바라봤고 그곳에서 군장을 맨 한 병사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얼차려를 당하고 짓밟혀 만신창이가 된 병사를 보며 특전사령관은 한마디 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그날 707특임단 전체가 뒤집힐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초 성남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707특임단 정문 앞에 선 20살의 도원은 거친 바람 속에서 숨을 고르며 철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얼어붙은 땅을 박차며 구령에 맞춰 뛰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건물 옥상에는 특임단 특유의 인공암벽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입대 전 친구들에게 특전사면 멋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조금은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곳 앞에 서니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머니 서연우 중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부대였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배치를 받던 날 교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707특임단이라고 읽는 순간 도원은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어머니의 부대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부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어디로 배치받았냐고 물으면 웃으며 얼버무렸고 어머니가 전화로 물을 때도 수도권 괜찮은 데야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와의 사이는 예전과 달리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는 점점 더 군인으로만 살아갔고 도원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입대 전날 저녁에도 연우는 짧고 단단한 말만 남겼습니다. 강하게 잘 견뎌봐라. 그 말은 격려였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했고 늘 직설적이었고 늘 외로웠습니다. 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라는 것을. 한 달 전 국방TV에서 연우의 취임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군 최초 707특임단 사령관 서연우 중장 취임. 화면 속 기자가 특혜 시비를 묻자 연우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 가족은 제 직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보던 도원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늘 당당했고 그 당당함이 자랑스러운 동시에 자신과의 거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우는 집무실에서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 아들 도원 인사는 보고 올리지 마세요. 다른 장교 아들과 완전히 동일하게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연말 인사재정비에서 충원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원이 707신병 편성으로 자동 배치됐습니다. 그 사실을 연우는 몰랐고 온 부대에서 유일하게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 또한 연우였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특전사 지원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2일 동안 이어진 행군과 장애물 코스, 야간 PT, 전술 사격 훈련까지 동기들의 절반이 중도 포기했지만 도원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격, 체력,
전투와 주파 등 모든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결국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보다 더 강하게 올라온 감정은 불안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 부대인가? 부대 첫날 중대장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여긴 버티는 것 자체가 실력이다. 그 말은 격려보다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자 공간은 군내 규율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선임들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 바라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상병 박준태.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도원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사령관 아들이란 소문 있던데? 도원은 등골이 순간적으로 굳어들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준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병장 이성규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신병이면 일단 깔아야지. 짐 정리 끝나면 나한테 와. 목소리는 딱딱했고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제는 훈련이 아닌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준태는 장비 정리 업무를 도원에게 맡겼습니다. 총기 번호, 방탄판 번호, 야시경, 배정표, 군장 구성품, 심지어 머리끈 개수까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틀린 숫자를 적어놓고 틀리면 얼차려를 줬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원래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확히 맞춰버렸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빼돌려지던 소모품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준태와 성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얼차려는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곧 일상이 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PT 체조 반복, 야간 군장 재점검.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다른 병사들이 들어가도 도원만 추가 구보를 해야 했습니다. 동기 배주용은 근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나중에 말이라도 해라. 그러나 도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약한 티 내면 더 큰일 난다.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편 소대장 하재민 중위는 도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 도원을 불러 조심스레 말했다. 힘들면 말해도 된다. 하지만 도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특전사라 원래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재미는 그 이상 말 못했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뒤편 사무실에서는 오영섭 상사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빠른 진급으로 유명했고 처가 쪽 인사 라인이 특전사 쪽과 얽혀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영섭은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 준태에게 은근히 말했다. 적당히 해라. 근데 저런 애는 좀 굴려야 큰다. 그 말은 적당히 하라가 아니라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밤 야간 장애물 훈련에서 도원은 철봉을 넘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고 무릎까지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부상은 개인 책임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걸음은 조금씩 휘청거렸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는 선임 둘이 속삭였습니다. 오상사 장인인가 처가가 특전사 인사 쪽이래. 그래서 그냥 두는 거잖아. 그들이 모르는 척 지나가는 순간 하재민 중위 역시 걸음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PX에서는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태가 다 같이 먹자고 과자를 돌렸지만 도원 앞에서만 슬쩍 봉지를 지나쳤습니다. 이 병은 좀 나중에 먹어도 되지. 동기들이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이미 어색한 기류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들리도록 했지만 통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 속에서 도원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 깊숙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균열의 전조였습니다. 2월 중순 도원이 707특임단에 배치받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압박의 무게만은 전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저 사소한 트집과 얼차려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태가 도원을 생활관 뒤편 창고로 불렀습니다. 이병, 오늘부터 군장 정비 내가 전담해. 우리 소대 전체 군장 무게 다시 확인하고 기록해. 준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원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20개가 넘는 군장이 벽에 걸려 있었고 각각의 군장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하나씩 군장을 내려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군장은 대부분 22kg에서 24kg 사이였는데 자신의 군장만 28kg이 넘었습니다. 도원은 군장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규정대로 들어가야 할 물품들 외에도 작은 모래주머니 2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각각 2kg 정도 되는 무게였고 군장 바닥에 천으로 감싸져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원은 모래주머니를 그대로 두고 군장을 다시 닫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빼내거나 선임들에게 물어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훈련 시간, 도원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군장을 메고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구보가 시작되었고 도원은 첫 바퀴부터 어깨와 등에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압박을 느꼈습니다. 군장 끈이 어깨를 파고들었고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옆에서 뛰는 동기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도원만 유독 힘들어 보였습니다. 5바퀴를 돌고 나서 도원은 잠시 무릎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준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왜? 무거워? 특전사 오길 원한 건 너잖아. 그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고 도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군장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도원의 어깨에는 군장 끈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살짝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도원은 식당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다른 테이블에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도원만 혼자였습니다. 주용이 잠깐 눈빛을 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선임들의 시선이 있어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도원은 식판 위의 밥을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4시
도원은 갑자기 침대 옆에서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성규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보였습니다. 이병, 일어나. 개인 구보 나가. 도원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군장 메고 나와. 성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원은 아무 말 없이 군장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고 연병장에는 도원 혼자뿐이었습니다. 성규가 말했습니다. 10바퀴 돌고 와. 천천히 뛰지 말고.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바퀴는 괜찮았지만 3바퀴를 돌고 나서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발목도 전에 다쳤던 부위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5바퀴를 돌았을 때 도원은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성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도원은 이를 악물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6바퀴, 7바퀴, 8바퀴.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9바퀴를 돌았을 때 도원은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했고 10바퀴를 마치고 나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고 입안에서는 쇳맛이 났습니다. 성규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들어가서 씻고 아침 점호 준비해.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도원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의 상처 부위에 닿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도원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깨에는 군장 끈 자국이 더 깊게 패여 있었고 발목도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원은 의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발목과 어깨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9살의 군의관 류성진 대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도원을 보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봐. 어디 아픈 거야? 도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깨랑 발목이 좀 아파서요. 성진은 도원의 어깨를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군장 끈 자국이지? 근데 상처가 꽤 깊네. 이 정도면 단순 훈련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도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군의관도 이상함을 눈치챈 것입니다. 성진은 잠시 도원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진은 한숨을 쉬며 파스와 소염진 통제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 쓰고 발목도 테이핑 해줄게. 도원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군의관이 보고를 올리면? 그럼 엄마한테도 알려지겠지. 그럼 나는 정말로 사령관 아들이 되는 거야. 도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PX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준태가 생활관에서 말했습니다. 이병, 너 이번 주 PX 출입 금지야. 군장 정리 제대로 안 했더라. 도원은 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군장 정리는 완벽하게 했지만 트집을 잡을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PX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오는 동안 도원은 생활관에 혼자 남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전사니까 원래 훈련이 빡세고 선후임 관계도 엄격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자신만 유독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자신만 새벽에 개인 구보를 나가고 자신만 PX 출입이 제한되고 자신만 식사 시간에도 따돌림 당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주용이 도원을 몰래 생활관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주용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도원아. 나 요즘 내 꼴 보기 힘들다. 진짜 괜찮은 거야? 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빡세게 굴리는 거지 뭐. 주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만 유독 심한 거 다들 알아.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지. 오상사 눈치 보느라. 도원은 주용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주용은 계속 말했습니다. 야, 진짜 힘들면 소대장님한테라도 말해. 아니면 군의관한테라도.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까지 찍히면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주용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원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훈련 빡세지만 괜찮아. 걱정 마. 짧은 문자였지만 도원은 그 문자를 보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로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눌렀고 연우로부터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도원은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월 말 도원의 몸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 정도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깊이 잠들지 못했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 선임 병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상사 처가 쪽이 인사 라인이래. 괜히 건드렸다간 진급 막힌대. 그 소문은 부대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고 재민 소대장조차 영섭 상사를 대놓고 압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훈련을 나갔고 선임들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정말 약한 놈이 되는 거야. 도원이 707특임단에 배치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도원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가혹행위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도원의 몸과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처음 입대했을 때보다 5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눈에 띄는 폭행이나 욕설보다는 일상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줄을 이뤘습니다. 훈련 일지에는 자발적인 추가 훈련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준태와 성규의 강요였습니다. 점호 시간에는 항상 도원의 복장이나 자세에서 문제를 찾아냈고 식사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도원만 제외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준태가 도원을 불렀습니다. 이병, 오늘 내 근무 교대 취소야. 대신 야간 보초서. 도원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이미 3일 연속으로 야간 근무를 섰던 터라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위병소에서 보초를 서는 동안 도원은 몇 번이나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 졸음과 싸우며 서 있는 도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중에 도원이 비틀거리자 재민 소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강이병, 괜찮아? 재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눈빛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도원의 체력 저하와 눈빛 변화를 계속 지켜봐 왔지만 상부에 보고하면 부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자신의 인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날도 재민은 결국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PX 출입 제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도원은 2주일째 PX에 가지 못하고 있었고 필요한 세면도구나 간식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용이 몰래 비누와 치약을 건네주려 했지만 준태가 그 모습을 보고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용아, 내가 왜 남의 일에 신경 써? 너도 찍히고 싶어? 주용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결국 도원에게 물건을 건네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원이 어머니 연우와 통화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매번 통화할 때마다 연우는 잘 지내냐고 물었고 도원은 잘 지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면 도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사령관 아들이라고 더 무시당할까? 아니면 엄마가 개입해서 내가 더 약해 보일까? 도원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생활관 화장실에서 도원은 거울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헬쑥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파리한 입술.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광대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원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가?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도원은 황급히 세면대로 다가가 물을 틀었습니다. 4월 초 부대 내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이병 요즘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도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섭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섭은 여전히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준태와 성규를 묵인하고 있었고 때로는 은근히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훈련 일지를 정리하던 재민 소대장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도원의 이름이 자발적 추가 훈련이라는 항목에 20번 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병사들은 많아야 서너 번 정도였는데 도원만 유독 많았습니다. 재민은 손끝으로 훈련 일지를 훑으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자발적인 걸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은 또다시 야간 구보를 나가야 했습니다. 성규가 오늘도 10바퀴라고 지시했고 도원은 묵묵히 군장을 메고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바퀴를 돌고 나서 도원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4바퀴를 돌던 중 도원의 다리가 힘을 잃으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장의 무게가 등을 짓누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아직 10바퀴 안 끝났어. 하지만
도원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성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야, 일어나라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야. 도원은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재민 소대장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민이 급히 달려와 도원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병장, 지금 당장 의무실 데려가. 성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은 도원을 부축해 의무실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도원은 반쯤 의식을 잃은 채로 비틀거렸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성진 군의관은 도원의 상태를 보고 즉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한 성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병사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에 영양실조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요. 재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이 병사 최근 3개월 동안 진료 기록 보셨어요?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멍과 타박상, 발목 염자, 어깨 근육 손상. 이건 정상적인 훈련으로 생기는 패턴이 아닙니다. 재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도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나는 왜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도원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부대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이 의무실에 실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몇몇 병사들은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섭 상사는 준태와 성규를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너무 티 나게 하지 마. 준태와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월 중순 쌀쌀한 봄바람이 불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연우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도원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연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거리를 둔 건가? 연우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하지만 연우는 정식 방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부대를 방문하면 모두가 긴장하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집에서 평소 입지 않던 베이지색 코트와 진청 바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넓은 챙에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지가 않네. 그리고는 지휘관 차량 대신 개인 승용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후 3시 연우는 707특임단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라면 깃발이 달린 지휘관 차량과 의전 차량이 함께 움직였겠지만 오늘은 혼자 운전해 온 중형 승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연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위병소에 다가서자 근무 중이던 병사 2명이 연우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위병소 앞에 서자 한 병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우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원 상담차 왔습니다. 병사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연우는 일반 공무원증을 보여줬습니다. 병사는 잠깐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원은 평일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옆 연병장 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연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여러 명의 병사들이 훈련복을 입고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유독 무거운 군장을 메고 있었고 그 병사는 다른 이들과 달리 비틀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눈이 그 병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몸의 움직임과 체형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연우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군장을 맨 병사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병, 구호 끊기면 다시. 그 목소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병사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연우는 확신했습니다. 저 병사는 도원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군장 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핏자국이 배어나온 것까지 보였습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위병소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위병이 연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간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연우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병사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즉시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위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우를 쳐다봤습니다. 훈련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때 위병소 뒤편 사무실에서 영섭 상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군부대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영섭의 말투는 무례했고 연우를 완전히 일반 민원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꾹 참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 병사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옮겨야 합니다. 영섭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 그런 일은 원래 있습니다. 사적인 민원 안 받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리고는 위병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위병이 다시 연우를 막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도원이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장을 맨 채로 얼굴부터 땅에 부딪혔고 주변 병사들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연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위병과 영섭은 무슨 일인가 싶어 연우를 쳐다봤습니다. 코트가 벗겨지면서 안에 있던 정복 상의가 드러났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어깨에 삼성과 특전사 마크가 번쩍였습니다. 위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고 영섭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령관님? 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모자와 안경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707특임단 사령관 서연우 중장이다. 위병소 앞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영섭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아줌마라고 부르며 민간인 취급했던 사람 누구였지? 영섭은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연우는 연병장 쪽을 돌아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그 군장 메고 쓰러진 이병, 이름이 뭐냐? 위병이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병 민도원입니다. 연우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흔들렸지만 표정은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저 병사를 의무실로 옮겨라. 위병이 급히 연병장으로 뛰어갔고 영섭은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연우는 영섭을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사, 이름이 뭔가? 오영섭입니다. 오영섭 상사, 당신은 지금부터 모든 직무에서 정지다. 즉시 대기실로 가서 대기해. 영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라고만 대답하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위병소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훈련을 일시 중지한다. 멀리서 도원이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사령관이다. 연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옆 사무실에서 재민 소대장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는 연우를 보고 즉시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대장, 지금 즉시 감찰반과 법무참모를 소집해 비공식으로.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다시 연병장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을 하던 병사들이 모두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태와 성규도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용은 멀리서 도원이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숨죽인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연우는 준태와 성규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이름이 뭐냐?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병 박준태입니다. 성규도 따라 말했습니다. 병장 이성규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준태 상병, 이성규 병장, 너희도 즉시 대기실로 가서 대기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고.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예라고 대답하고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위병소를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연우는 의무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누가 되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 반드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령관 서연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팔은 앙상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진 군의관이 혈압계를 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정상보다 낮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탈수 증상에 영양실조까지 보이고 있어요. 옆에 서 있던 연우는 아무 말 없이 도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사령관이었으니까요. 성진이 도원의 진료 기록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이 병사 진료 기록을 보면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멍과 타박상이 있습니다. 어깨 근육 손상, 발목 염자, 늑골 부위 타박 이건 정상적인 훈련으로 생기는 패턴이 아닙니다. 성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진료 기록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같은 부위가 반복해서 다쳤고 매번 진료 기록에는 훈련 중 부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우는 진료 기록을 내려놓고 성진에게 물었습니다. 군의관, 이 기록들을 상부에 보고한 적 있나?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속 괜찮다고만 하고 훈련 중 다친 거라고만 해서 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진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병사 관련 모든 의료 기록을 복사해서 제출해. 그리고 앞으로 이 병사 상태 변화는 직접 나한테 보고해. 성진이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떠나자 연우는 다시 도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연우는 손을 뻗다가 마지막 순간 다시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엄마로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안 돼. 연우는 의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재민 소대장이 서 있었고 그의 뒤로 감찰반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감찰반장은 45살의 중령으로 이름은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연우를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훈련 일지, 근무 기록, CCTV 영상, 면회 기록 전부 확인해. 특히 최근 3개월치를 집중적으로 봐. 태준은 예라고 대답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연우는 재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소대장, 최근 3개월 동안 이상한 점 없었나?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이병 표정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고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훈련 중에도 유독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연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보고를 올리면 부대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사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연우는 재민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이해하는 듯한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소대장,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부하의 안전이야. 그걸 잊으면 지휘관 자격이 없어. 재민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준 건 다행이야. 앞으로 감찰에 적극 협조해. 내가 본 것, 느낀 것 전부 진술해. 그날 저녁 감찰반은 생활관과 훈련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일지를 펼쳐보니
도원의 이름이 자발적 추가 훈련이라는 항목에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평균 서너 번 정도였는데 도원만 유독 많았습니다. 태준 감찰반장은 이 부분에 빨간 줄을 그으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복사해도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CCTV 기록을 확인하던 감찰반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치의 야간 CCTV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같은 장면이 반복되거나 아예 검은 화면만 나왔습니다. 감찰반원이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명백한 조작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삭제했는지 기록 추적해. 관리자 계정 로그 전부 확인해. 면회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도원의 면회 신청 기록이 4번 있었는데 모두 본인 사정으로 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원이 직접 취소 서명을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감찰반은 이 부분도 의심스럽게 보고 별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태준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 누가 뒤에서 실을 당겼는지 찾아야 해. 한편 생활관 대기실에서는 준태와 성규 그리고 영섭이 각각 분리되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태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고 성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섭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할 수 없었고 각자의 방에서 조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 9시 감찰반은 첫 번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태가 조사실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태준 감찰반장이 책상 너머로 준태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상병 박준태, 강도원 이병과 어떤 관계였나? 준태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우임 관계였습니다. 태준은 훈련 일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강 이병이 추가 훈련을 23번이나 했다고 되어 있어. 이게 정말 자발적이었나? 준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예,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다. 태준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런데 왜 강 이병만 군장이 4kg이나 더 무거웠을까? 다른 병사 군장은 22kg인데 강 이병 군장은 28kg이었어. 설명해봐. 준태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조사하겠어. 준태가 나가고 다음으로 성규가 들어왔습니다. 성규는 준태보다 긴장한 표정이었고 들어오자마자 손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병장 이성규, 내가 2월 25일 새벽 4시에 강 이병을 깨워서 개인 구보를 시킨 거 맞지? 다른 병사 진술이 있어. 성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는 그냥 선임으로서. 태준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새벽 4시에 혼자만 군장 메고 10바퀴 돌리는 게 정상 지도야? 성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준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습니다. 성규야, 지금 내 입장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 누가 시킨 거야? 성규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오 상사님 눈치 봐야 했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마지막으로 영섭이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침착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영섭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사 오영섭, 당신이 이 사건의 핵심이야. 훈련일지 조작, CCTV 삭제, 면회 기록 조작. 이 모든 게 당신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거든. 영섭은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상적으로? CCTV가 3주 동안 작동 안 한 게 정상이야? 면회 신청이 4번이나 취소된 게 정상이야? 영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처가 쪽이 특전사 인사 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래서 아무도 당신한테 대들지 못했던 거지? 영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진술서 제출해. 안 그러면 군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끝나고 태주는 연우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훈련일지, CCTV, 면회 기록 모두 조작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영섭 상사가 핵심 인물로 보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조사해. 빠짐없이. 그날 밤 연우는 관사로 돌아가지 않고 부대 안 지휘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해. 다음 날 오전 도어는 의무실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링거는 이미 제거되었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성진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구나. 기분은 좀 어때? 도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진은 도원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쯤 사령관님이 너를 보러 올 거야. 준비해둬. 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령관님이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어제 위병소에서 일이 있었거든. 너도 알게 될 거야. 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원은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의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도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지만 연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 있어. 내 몸 상태 안 좋은 거 알아. 도원은 다시 침대에 앉았고 연우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무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군의관한테 들었어.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도원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연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니? 나한테 한 번이라도 말했으면. 도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연우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령관으로 나서서 해결했을까요? 그럼 저는 정말로 사령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냐고 물어봤지만 진짜로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이후 한 번도 힘들다고 말 안 했어요. 그게 엄마한테 좋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버티다 쓰러지고 나서야 엄마는 나타났네요.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진짜 날 위해 온 거예요? 아니면 사령관 체면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연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 내가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도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한 아이? 저는 강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겁이 많아서 말 못한 거예요.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령관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한 거였어요?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령관이었죠. 연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연우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고 싶지 않았어. 내가 사령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병사로 인정받길 바랐으니까. 근데 그게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도원은 연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너를 고통 속에 방치한 거였어. 내가 너무 멀리 있었구나. 미안해.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원은 처음으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게 짐이 아니야. 절대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잠시 후 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연우는 고개를 들어 도원을 쳐다봤습니다. 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감찰반한테 진술하겠어요. 제가 겪은 일들 전부 말하겠어요. 엄마 아들로서가 아니라 707 병사로서 말하고 싶어요. 연우는 도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준비되면 말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도원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해도 돼. 그날 오후 도원은 감찰반에게 진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준 감찰반장이 의무실로 찾아왔고 도원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군장에 모래주머니가 숨겨져 있던 일부터 새벽 개인 구보, PX 출입 제한, 식사 시간 따돌림, 반복되는 얼차려까지 3개월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태주는 도원의 말을 들으며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2월 25일 새벽 4시에 이성규 병장이 너를 깨워서 10바퀴 구보를 시켰다는 거지?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때 오영섭 상사는 어디 있었나?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제 느낌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다른 동기들 중에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 있나? 도원은 주용을 떠올렸습니다. 배주용 이병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걱정하며 말을 걸어주기도 했고요. 태주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배주용 이병도 증인으로 부르겠어. 다른 증언이 있으면 사건이 더 명확해질 거야. 진술이 끝나고 태주는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 진술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야. 도원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나가고 도원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주용이 감찰반에 증언을 했습니다. 주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원이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겁이 나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준 게 중요해. 내가 본 걸 자세히 말해줘. 주용은 도원이 새벽에 혼자 구보하는 모습, 식사 시간에 따돌림 당하는 모습, PX 출입이 제한되는 모습 등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쌓이면서 사건의 윤곽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태주는 연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가해자들과 은폐 관련자들을 정식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체 회의를 소집해 707 전체 간부를 모아. 태주는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도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707특임단 본부 대회의실에는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집결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간부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태준 감찰반장과 법무참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준태, 성규, 영섭이 각각 병사 2명의 감시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뒤로 묶여 있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간부가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연우는 정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연단에 섰고 간부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한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707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두 들어야 합니다. 연우는 태준 감찰반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펼쳐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감찰반은 강도원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조직적 은폐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강도원 이병의 군장에 규정외 모래주머니가 추가되어 총 28kg의 과도한 무게로 훈련이 강요되었습니다. 둘째, 새벽 4시에 비공식 개인 구보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훈련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태주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셋째, PX 출입이 2주일 이상 제한되었고 식사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따돌림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훈련 일지에 자발적 추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23번의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다섯째,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치의 야간 CCTV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여섯째, 면회 신청 4번이 모두 본인 사정 없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간부들은 숨을 죽이며 태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몇몇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군의관 진료 기록, 동기 증언, 훈련 일지 분석, CCTV 로그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가혹행위를 넘어선 조직적 은폐입니다. 연우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707의 치욕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한 병사를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입니까? 연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도 느껴졌습니다. 연우는 준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병 박준태, 앞으로 나와. 준태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강도원 이병을 표적으로 삼았나? 준태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선임으로서. 연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선임으로서? 선임은 후임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연우는 성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장 이성규, 앞으로 나와. 성규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우가 물었습니다. 너는 새벽 4시에 강 이병을 깨워서 10바퀴를 돌게 했지? 성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연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어. 마지막으로 연우는 영섭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사 오영섭, 앞으로 나와. 영섭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침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훈련 일지를 조작하고 CCTV를 삭제하고 면회 기록을 조작한 거 맞지? 영섭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연우는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시를 안 했어? 그런데 관리자 계정 로그에는 당신 이름이 찍혀 있어. CCTV 삭제 권한도 당신한테만 있고. 영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처가 쪽이 특전사 인사 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 들었어. 그래서 아무도 당신한테 대들지 못했던 거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한 병사를 짓밟았어. 영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군대가 망가진다고 생각해.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짓밟고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영섭은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다시 연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사람은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군사법원에 회부됩니다.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간부들은 숨을 죽이며 연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재민 소대장.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어. 부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인사불이익을 받게 될 거야. 재민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후 707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나는 가차없이 조치할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이 느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간부들은 도원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원은 연단 앞까지 걸어갔고 연우는 도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강도원 이병,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되었어. 너는 707의 자랑이야. 도원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새로운 소대로 배치될 거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준태, 성규, 영섭은 감시 병사들에게 끌려나가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더 이상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원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도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났어.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끝났네요. 연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는 말해. 엄마한테든 누구한테든. 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중순 707특임단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그날 이후 부대 전체에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혹행위 예방 교육이 전 중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심리상담 창구도 개방되어 병사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새로운 규범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었고 병사들은 그것을 힐끗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좀 바뀌려나. 도원은 새로운 소대로 배치되었습니다. 3소대였고 소대장은 31살의 김민수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병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도원이 처음 삼소대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선임 병사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강도원 이병, 여기선 편하게 지내도 돼. 우리는 서로 돕는 소대야. 한 병장이 말했고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도원은 여전히 긴장했고 선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원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를 해도 소대장은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선임들도 도원이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도원은 이런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PT 체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할 때 허리가 꺾이면 안 돼. 일자로 유지해야 해. 도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후임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후임이 도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병님, 설명 진짜 잘하세요. 이해하기 쉬워요. 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 너희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주용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용이 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원아, 그때 내가 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주용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겁났을 거야. 나도 이해해. 그리고 마지막에 증언해 준 거 정말 고마워. 주용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민수 소대장은 도원을 따로 불러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원아, 내가 겪은 일 들었어. 정말 힘들었겠다. 앞으로 이 소대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민수의 눈빛은 단단했고 도원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민수는 도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혼자 안고 가지 마. 도원의 몸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성진 군의관의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어깨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고 발목도 더 이상 통증이 없었습니다. 성진은 도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 정상적인 훈련 다 할 수 있을 거야.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6월 초 도원은 연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안이 아니라 부대 밖 작은 카페였습니다. 연우는 평상복을 입고 나왔고 도원도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연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새 소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선임들도 잘해주시고 소대장님도 좋으세요.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원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연우는 도원을 쳐다봤습니다. 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버티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말해야 할 건 말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연우는 도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았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컸구나. 도원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용기 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전역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도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연우는 도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7월 말 도원의 전역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년 반의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전역식은 연병장에서 진행되었고 도원을 포함한 여러 병사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수 소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전역하는 병사들, 여러분은 이 부대의 자랑입니다. 특히 강도원 병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부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고 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도원은 707 정문 앞에 섰습니다. 제대 배낭을 메고 정문을 바라보며 도원은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불안, 고통, 갈등, 그리고 용기.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우는 멀리서 조용히 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의 경례를 지켜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원이 정문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자 연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707특임단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너졌고 다시 일어났다. 도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뒤 도원은 군 인권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도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연우는 여전히 707 사령관으로 일했지만 생활관을 더 자주 돌고 병사들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바꾸기 시작한 이 변화가 오래갔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걸어온 시간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침묵은 때로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용기 있는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